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남도 대천의 모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털이 삐쭉삐쭉 서네요. 2006년 12월 겨울이었죠.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밤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나마 가까운 바닷가였던 대천 바닷가로 무작정 떠났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바다 앞에 앉아 몇 분 동안 데이트를 하고 묵을 숙소를 찾았죠. 눈에 띄는 모텔이 있었어요. 그때 일로 여기 모텔 이름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몇 층 몇 호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3층 이상이었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쾌쾌한 냄새. 그닥 권하던 인테리어는 아니었어요. 씻으려고 화장실에 불을 켜고 바로 들어갔는데 불이 탁 꺼집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자기야, 빨리 불 켜. 장난해. 라면서 화를 냈죠. 근데 TV 소리에 제 목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 불을 다시 안 켜주길래 뭔가 느낌도 이상했고 나가서 왜 장난치냐고 묻는데 자기가 불 끈 적 없답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는 스위치라도. 화장실 들어간 지 5분도 안 된 시간에 불이 분명 탁 하고 꺼졌거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위치가 뭔가 고장이 났을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자친구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 창문 저 멀리서 빨간 불이 반짝반짝 느껴져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옆에 남자친구는 운전하느라 피곤했는지 코 골면서 자고 있었고요. 저는 이상하게 정신은 말똥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누워있는 남자친구 위로 꼭 유체이탈하듯 똑같이 생긴 영혼 같은 게 허리를 쑥 올려서 앉네요. 그러다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저는 절대 결코 잠결이 아니었기에 이거 심각하다. 이거 귀신 맞다. 이건 100% 귀신이다. 가위 눌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직감이 잘 들어맞았고 가끔 밤에 길 가다 죽은 귀신도 몇 번 봤지만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고 소름이 돋아서 남자친구를 막 깨웠어요. 보통 깨우면 잠기가 밝아서 바로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도 일어나질 않아요. 막 때리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입니다. 네가 아까 유체이탈 한 것 같다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 왜 그러냐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정신 차리더니 피곤해서 가위를 눌렸냐며 저를 다시 재우려 하더라고요. 남친은 걱정 말라며 또 제 손을 꼭 잡아줬죠. 그때 그 방을 나왔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나가면 환불도 못 받고 바닷가 모텔은 가격이 비싸서 그냥 여기 있자 했어요. 애써 눈을 붙이며 눈을 감았는데 뭔가 검은 물체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눈을 살짝 떠봤어요. 어떤 남자였어요. 확실히 기억해요. 남잔데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고 흐릿한 형체의 사람인데 술 취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었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다가 너무 억울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남친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 방을 나오려고 했는데 제 몸이 안 움직이면서 그러다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네요. 진짜 긴 밤이었어요. 그때 그 밤을 생각하면 저는 그 이후로 모텔 허름한 곳은 절대 못 가요. 제가 기가 약하고 귀신을 가끔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 그 영혼도 저를 놓고 사실을 알리고 싶었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게 죽은 영혼 같았어요. 10년 동안 그때 그 일을 제 인생 최고 무서웠던 경험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정말 친한 사람들은 믿는데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쟤 뭐야? 소설 쓰네 웃기지마 이런 반응이었죠.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모텔 사건이 떠오르며 대천 모텔 상호명을 검색해보니 그 자리에 이름만 바뀌어서 여전히 영업 중이더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기도 무섭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남자 귀신의 억울함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어서 무작정 대천에 그 모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15년 전 그 모텔 맞나요? 사장님 아직 계시나요? 일단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라 하시는 분이 느낌이 안 좋았나 봅니다. 무슨 말씀이시기에 15년 전 일을 하시며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요. 혹시 2006년 12월 이전에 그 모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너무 억울한 영혼이 거기 있었어요. 아신다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보통 욕하며 우린 그런 곳 아니다 라면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혹시 거기가 5층이었냐고 물으시네요. 바다 앞이라 워낙 사람들도 많이 묻기도 하고 원래 사건 사고는 모텔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자살 사건이 많이 있긴 있었대요. 제 얘기를 들으니 본인 역시 머리털이 선대요. 사실은 5층에서 사건이 있은 후로 유난히 그 층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대요. 자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느낌으로 안 좋은 것도 많이 느꼈고 그곳에 묵은 손님들 중 몇 시간 묵었다가 기분 나쁘다며 귀신 봤다고 뛰쳐나간 손님들도 있었고 환불도 요구당하고 숱하게 많이 경험했다네요. 저는 왜 그럼 아직도 운영하시나요?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도 친절한 사장님 다 대답해주네요. 무서워도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때 제가 미친 게 아니었네요. 그게 귀신이 맞았다는 것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이건 혹시 영업에 지장 갈지도 모르니 저만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 오지랖이 좀 넓으신 건지 웃으시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음 물어보라고. 15년 동안 얼마나 궁금하고 힘들었고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까 이제 풀려서 좋냐고. 그냥 주변에 얘기해도 상관없으시다고 하셨죠. 유원지나 해수욕장 앞에 사람들 많이 다녀간 모텔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 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아직 그 영혼이 떠돌면서 해코지할지도 모르니 영혼을 좀 달래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5층이 맞았던 것 같아서 더 소름이 돋고 15년 만에 미스테리가 풀려서 후련하긴 한데 더 무섭네요. 모든 게 실화입니다. 저는 지금 애기 엄마가 되었고 그때 전화통화 이후로 귀신은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부대의 관. 199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꿈도 희망도 없이 막연히 봄이 찾아와 버렸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다 취업이다. 각자 갈 길들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력한 봄을 보내고 있었다.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놈이 그렇게 집에서 밥만 축 내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적잖이 속이 끓어오르셨을 것이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군대나 가라 성화를 치셨고 그렇게 97년 봄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부사관을 자원 입대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부사관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나는 육군 특전사령부 흑룡부대로 착출되었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특전사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무던히도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98년 3월 중순경 우리 부대에서는 9박 10일의 강도 높은 대대 전술종합훈련이 잡혀 있었다. 대대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은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어느덧 훈련 출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부대원들이 일시에 훈련을 떠날 수가 없는지라 부대원들을 크게 두 개 조로 나누어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었었는데 훈련 출발 전날 대대장의 훈시 말씀과 함께 선발대에 훈련 사기를 높이기 위한 회식이 있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다음날 진행될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들 그렇게 얼큰이 취해 다음날 훈련을 위하여 일찍 취침에 들어갔다. 후발대인 우리들은 선발대의 회식 자리를 치우고 선발대의 목까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느라 덕분에 평상시 행정과 자법무만 하던 일반 병사들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경계 근무가 잡혀있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채 주섬주섬 전투복과 방한복을 챙겨 입고 부사수와 함께 지통실에 들어가 근무 신고를 하고 이전 근무자들과 교대를 하기 위해 초소를 향하였다. 3월이라 하지만 산간지방인지라 아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바람과 눈보라가 10수년이 지나 낮이까지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 부대에는 2개의 초소가 있었는데 1초소는 막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이 1초소를 지나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2초소가 위치해 있었다.
그날 난 2초소의 배정을 받았었고 부사수인 이일병을 데리고 1초소 초입에 다다를 떼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1초소 근무병들이 우리에게 수화를 하였고 내 뒤에 부사수가 암구어 대신 정하사님 이일병입니다. 근무서러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며 1초소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유별나게 추웠던 밤인데다가 어중간에 잠에서 깨어나 근무를 서러 나온 터라 심통이 나 있던 나는 1초소 사수이자 동기인 정하사에게 담배나 하나 달라고 하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면서 잠을 떨쳐내고 있던 찰나 옆에 있던 이일병이 김하사님 이제 2시 다 돼갑니다. 빨리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왔다. 불현듯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같은 동기였던 정하사에게 간단히 인사말을 건네고 2초소 능선으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였다. 느닷없이 1초소의 통신기기가 울어대었다. 유선으로 연결된 통화장치인데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 된다. 정하사가 수화기를 들며 경직된 목소리로 내뱉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우리에게도 들릴 정도의 큰 고함 소리가 정하사가 들고 있던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정하사가 살짝 긴장하며 지금 근무 잘 서고 있습니다. 2초소 다음 근무자가 지금 올라가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 수화기에서 2초소 다음 근무자 올라가지 못하게 해. 거기 대기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수신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리 4명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의아해했다. 이유야 어쨌든 여기 죽치고 있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 좋네 하며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채가기도 전에 정적을 깨고 다시 통신 장비가 울어댔다. 수화기에서는 몹시 다급하게 막사 쪽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우리 넷은 일시에 부대원들이 잠들고 있을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막사 쪽은 아무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라고 정하사가 대꾸하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2초소에서 애들이 난리 났어. 웬 여자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모두 놀란 상태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정하사가 긴장하며 대답하였다. 정하사, 네가 직접 2초소로 연락해봐. 2초소 애들 아까부터 웬 여자가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단 말이야. 정하사가 바로 알겠다고 하며 2초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또 다른 통신 장비를 돌려대며 통화를 시도하였다. 사수인 허종사 대신 부사수 사병이 말을 더듬어가며 연락을 받았다. 이상병, 나 정하사인데 지금 지통실에서 막사 쪽으로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연락 왔는데 뭔 말이냐? 느닷없이 이상병 대신 허중사가 말을 해왔다. 니들은 안 보여? 지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부대에 들어왔어. 지금도 막사 쪽으로 가고 있단 말야. 허중사가 고함치자마자 우리 넷은 다시 한번 일제히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하사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순간이었다. 무슨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적한 산등선의 새벽 공기를 충분히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다. 지금 저 여자가 쇠사슬로 뭐 끌고 들어오잖아. 허중사의 절규하는 듯한 외침을 뒤로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저거 관이다. 허중사가 다시 말을 더듬어가며 당시의 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십 번을 말한 것 같았다. 저 여자 사슬에 관을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왔어. 진짜 안 보여? 사실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엄청 큰 소리에 쇠사슬을 끄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허중사의 절규가 결코 헛소리만으로는 들리지 않았었다. 전 연이 지금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 지금 들어가 버렸다. 지통실에 연락드려. 진짜 허중사의 이 절규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수화기가 아니더라도 능선을 타고 메아리로 들려올 정도였다. 놀란 정하사가 지통실에 황급히 연락하며 지금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하였고 10여 초도 안 되어 막사 중앙현관 전등이 켜지면서 환해졌다. 곧이어 환하게 켜진 전등 밑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누군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일제히 우리는 숨을 죽이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고 이후 곧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일찍 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 술 처먹었어? 무슨 여자가 있다고 이 밤에 지랄들이야. 중앙현관 앞에 서서 일찍 사관이었던 오대위가 조선 응선 쪽을 바라보며 쩌렁쩌렁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초소 허중사와 부사수 근무자가 내려왔고 이들은 일찍 사관에게 욕지거리를 들어가며 막사로 향하였다. 나와 부사수 이일병은 어찌됐던 근무를 사하기에 능선을 따라 이초소에 올라가 근무를 서기 시작했고 시계를 바라보니 당시 시간이 새벽 3시 10분경이었다. 김하사님, 20분만 더 서면 근무가 끝나는데 말입니다. 이일병이 희죽거리며 말을 건네왔다. 그렇다 근무 시간이 1시간 30분씩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까의 그 난리로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운 좋게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아까 쇠사슬 소리 너도 들었지? 라고 이일병에게 묻자 이일병도 표정이 굳어졌고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그때였다. 순간적으로 나와 이일병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리가 난 막사를 바라보았고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할지 내 머리를 의심해야 할지 잠깐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놀랄 장면을 목격했다. 아까 허중사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능선에서 바라보는 거라 얼굴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칠흑과 같이 검은 긴 머리에 그리고 무슨 야광채처럼 뿌연 빛이 날도록 하얀 옷을 입은 분명한 여자였다. 아까 일찍 사관이 나와 고함치던 현관 쪽으로 나온 여자는 뭔가를 이끌고 막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는데 맙소사 진짜 관이었다. 두 손으로 쇠사슬을 잡아 오른쪽 어깨로 매어 흡사 십자가를 이끄는 예수의 모습처럼 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관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었다는 것이다. 두려움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통신 장비를 잡고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렸다. 손잡이를 돌려야 받는 쪽에서 벨이 울린다. 바로 일찍 근무를 서던 오대위가 퉁명스럽게 받았고 난 다짜고짜 관이 나갑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니들 오늘 술 빼돌려서 마셨냐?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순간 막사 쪽이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닫혀있는 커튼 사이로 허연 얼굴들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후발대 부대원들이 그 소리와 더불어 허중사가 막사로 들어가 난리친 까닭에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 관이 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러다음 근무자와 교체되었고 지통실에 들어간 나는 일찍 사관에게 다시 한번 상욕을 듣고는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내무실로 들어와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보냈다. 다음날 기상 후 일주점 없이 선발대 인원들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훈련 출발 준비를 하였고 그 근처에서 배웅을 하던 우리 후발대 인원들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어제 관을 메고 온 여자가 부대로 들어왔었대. 그 여자가 선발대 내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점차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선발대 측에서는 의외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술은 우리가 마셨는데 니들이 취했냐? 하사랑 중사가 귀신을 봤다고 조롱을 하며 그렇게 연병장을 지나 부대 밖으로 행군이 시작되었고 남은 후발대 인원들은 그렇게 부대에 남아 훈련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보고가 들어왔다. 천리행군 도중 해발 1249m의 민주지산을 넘을 무렵 정상 부근에 야영 캠프를 치고 야영에 들어갔는데 3월도 아닌 4월이라 기후를 크게 고려치 않고 방한복을 준비 못한 것이 미수였다. 이상 기후로 인한 초속 40km의 강풍과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 급강하로 인해 야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강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자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마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6명의 전우를 보내야만 했고 다른 1명의 전우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구구절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세 번째 이야기, 흉가체험. 고등학교 시절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네 집에서 친구 녀석과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친구 녀석의 형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우리가 있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히며 놀러가자고 소리를 질렀지.
나는 친구 녀석 형과 그 일당들의 병신력을 이미 알고 있기에 쌩깠어. 그런데 친구 녀석이 해벌레한 표정으로 어디 갈 건데? 라고 물으니 우리 흉가 체험 갈 건데 같이 가자. 라고 말했지. 참고로 친구 형 별명이 네모난 밥통이야. 얼굴이 정말 국민교육 헌장처럼 정직하고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라 당장 조폭 역할의 재연 배우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마스크였지. 여름에 해수욕장도 아니고 흉가 체험이라니 어이가 없었어. 나는 심드렁하게 흉가 체험은 무슨 형 얼굴 보면 그게 더 무서워. 라고 말했지. 그렇게 말하고선 뒤통수 한 대 맞고서 친구 녀석과 같이 끌려 나갔어. 영문도 모르고 같이 끌려 내려가자. 내가 평소 홀쭉이와 뚱뚱이라고 놀렸던 형의 친구들 둘이 다 썩어가는 봉고차에 앉아 웃고 있었지. 흉가 체험 가려고 렌트카를 빌려왔다는데 딱 봐도 타이어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철판은 이미 다 썩어서 녹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봉고차였어. 귀신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 차를 보고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속으로 저런 똥차를 돈 받고 빌려준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 정말 저거 타고 다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단체로 만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쨌든 친구 녀석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당해서 5명이서 봉고로 이동했어. 놀러 가려면 해수욕장을 가던지 하지. 무슨 흉가 체험이냐는 생각을 했지만 여지껏 뭔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본 형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해는 갔어.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갔지. 해는 이미 다 떨어졌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 그때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뒷자리 친구 녀석과 형들은 이쁜 처녀 귀신이면 데리고 살 거라는 둥. 지들 얼굴은 생각지도 못한 뻘소리 반상회를 실컷 해대더니 잠들어 있었지. 그때 나만 들었어. 운전하던 뚱뚱이 형이 조그맣게 혼잣말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소리를 말이지. 분명히 흉가 체험 가자고 바람 넣었던 인간이 이 인간이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던 곳인데 홍천 근처에 아주 유명한 흉가 한 군데를 안다고 바람 넣었던 거였지. 내가 화들짝 놀라 물었어. 지금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지. 일부러 크게 말했어.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어. 그때 비포장 산길을 가던 차 뒤에서 뭔가 뻥하는 소리가 들렸지. 모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운전하던 뚱뚱이 형이 큰일 났다. 타이어에 펑크 났나 보다라고 말했어. 내려서 봤더니 정말 조수석 쪽 타이어 펑크. 산길에 비는 내리고 오가는 차 한 대 없이 꼼짝없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던 거야. 그때 내가 철없이 말했지. 아까 보니까 타이어가 오늘 내일 하더만. 귀신이 노해서 타이어 펑크가 났네. 그런데 형들 셋이 말없이 빤히 나와 내 친구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지.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오싹했어. 그러다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 뭐하니? 빨리 타이어 갈아야지. 내 친구가 봉고차 바닥에 비비고 들어가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어. 당시 봉고는 스페어 타이어가 차 바깥 아래 붙어 있었지. 타이어를 갈아 끼고 나자 배가 너무 고팠어. 친구 녀석과 점심도 안 먹고 끌려 나왔는데 반나절을 국돈이 어디니 낄낄대면 헤매면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지. 일단 아무데나 밝은 도로로 나가서 식당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 출발을 했어. 어쨌든 산길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 가는데 계속 산길인 거야. 불빛 하나 없는 적막한 이 산에 갑자기 갈아 끼운 스페어 타이어까지 펑크가 났어. 이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살벌해지기 시작했어. 5이 내려서 멍하게 찢겨진 스페어 타이어를 보고 있었지. 스페어 타이어도 자세히 보니 이미 수명이 다한 걸 그냥 구색상 끼워놨던 거야. 산길에다가 이미 깜깜한 밤인데 오가는 차도 없었고 핸드폰 따위도 없던 시절이었어. 그때 형들의 시선이 천천히 친구 녀석과 내게로 향했지. 뭐하냐? 타이어 구해와야지. 진심 소름이 돋았어. 아니, 이 오밤중에 이런 산속에서 어디 가서 타이어를 구해와? 친구 녀석과 나는 항변을 했지. 그러자 네모난 밥통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되는 게 어딨니? 니들이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와서 그러는데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니네 나중에 군대 가서 어쩌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구해와. 라는 말을 들으니 병신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맞는 말 같았어.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내 손에 뭔가 살포시 쥐어주는데 꾸깃꾸깃한 3만 원이었지. 친구 녀석과 둘이 후레쉬 하나, 타이어 나서 푸는 쇠막대기 하나 들고 떨레떨레 시골 산길을 걸어가는데 생각해보니 저 인간들도 아직 미필이라는 게 생각났으나 따지기에 너무 멀리 왔기에 일단 더 걸었어. 정말 산길을 걷고 또 걷고 저 아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거기 봉고차 한 대가 눈에 띄었지. 우리는 조용히 차로 다가갔어. 지금 생각하면 당당히 들어가. 여차해서 저차해졌으니 도움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면 될 텐데 우린 너무 어렸지. 거기다 띨띨하기까지 했으니 우리는 말없이 타이어를 몰래 훔치는 것에 동의했지. 비도 오고 밤이 늦어온 동네가 조용해져 있는데 내가 망을 보기로 하고 녀석이 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타이어를 빼내 오기로 했어. 사실 망을 본다는 건 핑계고 행여나 뽀록 나면 나 먼저 살기 위해 저 뒤로 가 있었지. 친구 녀석은 내 속을 간파했는지 봉고차 아래에서 망을 보려면 앞에서 봐야지 왜 자꾸 뒤쪽을 망을 봐 라고 했지. 크게 외치지도 못한 채 조용히 말했어. 자신만의 분노를 확실히 담은 복식 호흡으로 나한테 따졌지만 행여나는 부모님께 우등생 이미지로 점철된 내 이미지를 타이어 절도범으로 더럽히기 싫었지. 어쨌건 녀석도 조급한 마음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타이어를 빼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어. 아래를 들여다보니 친구 녀석 얼굴로 타이어가 떨어져 깔렸던 거야. 깔리거나 말거나 나는 잽싸게 타이어를 꺼내 내달리자 친구 녀석도 헐레벌떡 쫓아왔지. 둘이 잠깐 그곳을 벗어나 헉헉거리며 잠시 쉬다가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였어. 내가 친구 녀석에게 말했지. 아까 형이 준 3만 원 이거 저 차에 놓고 오자라고 말하는데 친구 녀석 얼굴에 벌겋게 상처가 올라왔어. 타이어 휠 모양 그대로 올라왔어. 너무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지. 내가 웃으면 망본답시고 뒤에서 헛짓한 걸로 너무 화낼 것 같았어.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을 이어갔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면 우린 절도범이잖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온 얼굴에 웃음을 참으며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친구 녀석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서우니깐 그렇게 웃지 마. 가뜩이나 아까 흉가 체험 간다고. 차 안에서 무서운 얘기를 서로 잔뜩 했던지라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졸기 시작했어. 친구 녀석도 동의하고 나는 다시 잽싸게 차 있는 쪽으로 뛰어갔지. 차 문이 열려 있으면 돈을 놓고 올 생각이었고 닫혀 있으면 그냥 올 생각이었는데 운전석 차 문이 열려 있었어. 후딱 비에 젖은 돈을 내려놓으려다 생각해보니 3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만 원을 빼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고 2만 원만 놓고 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차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거야. 힘들게 차로 돌아오니 이 화상들은 차 안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지. 친구 녀석과 나는 다시 궁시렁거리며 타이어를 갈았어. 타이어를 다 갈고 기진맥진해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네모난 밥통 닮은 형이 말했어. 니네 아까 준 돈 안 쓰고 그냥 들고 왔지? 그 3만 원, 만 원 남았는데 라고 말하자 형들 얼굴이 썩은 무처럼 변했지.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전 재산이었던 거야. 내가 빨리 그 자리는 벗어나자고 말했어. 타이어 주인이 당장이라도 쫓아올 것 같은 공포감이 나를 짓눌렀어. 산길을 조심조심 벗어나 30분여를 더 가자 운전하는 형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 저기 저 앞에 슈퍼 보이니까 저 윗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이렇게 소리를 쳤지. 하지만 그때 우리는 흉가나 귀신 따위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운 상태였지. 아무리 형이라도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귓방망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을 지경이었어. 배는 고프고 온몸은 비에 다 젖어 있고 타이어를 갈아 끼느라 친구와 나는 만신창이었지. 늦은 시간임에도 시골 슈퍼가 문을 닫지 않고 있었어. 우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모두 슈퍼로 우르르 뛰어갔지. 우리는 소세지니 빵이니 일단 요기할 수 있는 건 슈퍼에 앉아 닥치는 대로 사 먹었어. 그때 우리가 거짓갱갱이 같은 몰골로 들어와 처먹는 걸 보신 할아버지가 궁금증이 더했는지 옆에서 말을 걸더라고. 총각들 어딜 가는 길이길래 이렇게 쫄딱 다 젖어서 다니노? 형들은 말을 못했지. 하긴 어떤 다 큰 병신들이 누가 물어본다고. 저희 흉가 체험 가요.
라고 해맑게 대답할 수 있겠어? 하는 짓들은 병신 같아도 나름 명문대생들인데 다들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길래 내가 자랑스럽게 말해줬지. 저희요. 흉가 체험 가려고요. 여기 유명한 흉가가 있고 해서요. 나는 해맑게 말했을 뿐이고 내 친구 녀석과 형들은 세상에 이런 병신이 있나? 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표정이 딱 굳어버렸지. 순간 나는 뭔가 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구나 싶었어. 그러자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 총각들, 이 위쪽 동네 흉가 얘기하나 본데.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내 말 흘려 듣지 말고 절대 가면 안 돼. 그냥 돌아가. 라고 말하는데 정말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 할아버지도 말하며 정말 부들부들 떠는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그냥 서울로 다시 왔지. 알고 보니 우린 5명 전부 쫄보였던 거야. 오는 길에 기름이 앵고 나서 1,000원어치 주유해본 것도 신선한 체험이었어.